이재명 전 대표를 이길 수 있는 상대는 나밖에 없다. 이재명은 안철수에게 가장 약한 상대다.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거 이전에 제 지역구가 대장동입니다. 그리고 제가 백현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일단 이건 서두고요. 예, 서두. 첫 번째 도덕성입니다. 저는 남은 평생 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정과 사범에 재판 5개를 받을 자신이 없습니다. 노력하시면 돼요. 저는 의원님은 오랫동안 제가 맨 처음에 대선 나왔을 때 제가 마크맨이기도 했었고 잘합니다. 제가 마크맨이었잖아요. 예, 12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크맨이었고 제가 쭉 의원님 옆에서 계속 정치 활동하시는 걸 계속 옆에서 지켜봤고 의원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변에서 그런 얘기하는 정치인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의원님도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이재명 전 대표를 이길 수 있는 상대는 나밖에 없다. 그리고 이재명은 안철수에게 가장 약한 상대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또 그리고 이재명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대가 나 안철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다른 거 이전에 제 지역구가 대장동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백현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의 원성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네. 예. 일단 이건 서두고요. 예, 서두. 예. 실제로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보면 저한테 정말로 상대도 안 되는 그런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첫 번째 도덕성입니다. 도덕성. 저는 지금 남은 평생 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정과 사범에 저 재판 5개를 받을 자신이 없습니다. 노력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저는 정말 다방면의 전문가입니다. 의사였었죠. 네. 그 다음에 또 과학자였죠. 네. 그 다음에 창업자이자 경영자였죠. 네. 그리고 이제 대학 교수였었죠. 네. 그리고 또 38석을 만든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에서 사실 요즘 보면 의료 대란 문제라든지 AI로 산업을 발전시켜 가지고 그 경제를 발전시키는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는 사실은 저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저는 중도 확장성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50% 정도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정권 교체를 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35% 정도 지지율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머지 15%가 지금 중도층에 해당되는데 저는 그 중도층의 마음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저 네 번째로 드린다면 사실 지금 현재 세계가 워낙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옛날만 다루는 과거를 다루는 법률가가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네, 네. 오히려 미래를 다루는 사람이 필요한데요. 미래를 다루는 사람이 과학자. 그 다음에 또 경영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 보십시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그런 사람들로 많이 채워져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저는 둘 다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정말로 자신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내일부터 일정이 시작되는데 지금 가장 큰 관심사는 일단은 1차 여론조사에서 이 빅4가 누가 되느냐 이게 큰 관심사입니다. 예. 나경원 의원이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굉장히 지금 보면 한동훈 전 대표도 공격도 하고 안철수 의원님도 공격하고 지금 여기저기 모든 분들을 막 공격하고 다녀요.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 사실 이게 뭐 공격이라는 것도 그 정말 납득이 될 만한 공격을 한다면 그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네. 그게 아니면 사실 그렇게 효과가 없는 법이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 사실에 근거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 후보의 약점에 해당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가지고 제대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뽑아야 된다. 결국은 저는 주장하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이재명한테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뽑는 것을 제 1차 목표로 해야 된다. 지금 내가 이 후보를 선호하고는 있지만 이 후보보다는 오히려 뭐 예를 들면 안철수가 더 이기기 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면 저를 뽑아 주시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여론조사로 일단 1차에서는 100% 여론조사이긴 한데 예. 이게 지금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갔잖아요. 예. 그러면서 보면 반탄파, 찬탄파 이게 영향을 경선에서 미칠 것이다라는 좀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예. 저 그렇게 되게 보면 여러 지금 주자들이 나와 있는데 보면 거의 다 이게 반탄파이고 예. 탄핵 찬성파는 사실 의원님과 한동훈 전 대표 이 두 사람 정도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예. 그렇게 돼가지고 보면 이게 중도 황착성이라던가 본선 경쟁력보다는 이게 탄핵에 반대했느냐 찬성했느냐 이게 지금 더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이런 평가들도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 당원분들이 굉장히 똑똑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경선에서 뭐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만 뽑는다 그게 아니고 더 멀리 봅니다. 더 멀리.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를 찾아서 그 사람을 이번 경선에서 뽑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보면은 60%에 당한 60% 정도의 국민들이 탄핵에 찬성하는 분들이고 결국은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이 이번에 대통령이 될 확률이 정말로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오히려 탄핵에 찬성하는 분들이 오히려 이번에 그 경선에서 통과를 하고 본선에 가게 되면 우리가 이길 확률이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와는 차별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단은 한동훈 전 대표와에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가지고 뭐 능력에 대해서야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지만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예. 윤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된 상황에서 검사 출신의 한동훈 전 대표가 대선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면. 예, 그러니까 지금 87년 개헌 이후로 여러 대통령이 뽑혔습니다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전 대통령과는 다른 이미지의 대통령이 계속 뽑힌 겁니다. 국민들이 결국은 이렇게 5년 동안 거치면서 여러 가지로 그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피곤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과제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다른 분을 계속 뽑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경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번 경우는 특히 이제 3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 경험이 부족한 검사 출신의 대통령께서 실패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연이어서 검사 출신의 정치 경험이 부족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